교수입니다. 이렇게 학회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AI 온라인을 기반으로 실시된 메이커 교육 실시 사례, 그리고 수업 설계에 있어 학습자 데이터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발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자분의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 또는 Q&A 창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15분, 질의응답은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세션이 조금 좀 딜레이가 돼갖고요. 좀 더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의 주제는요. 코비드19 상황에서의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 활용 온라인 메이커 활동 설계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준비가 되는데 조일행 교수님 혹시 지금 화면 공유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 발표 자료를 지금 공유가 안 되는 네, 상황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화면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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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화면 감사합니다. 공유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구에서 이제 발표를 맡게 된 한용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진행했었던 서울 오봉초등학교 교사 이제 김근재 선생님이랑 같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코비드19라는 팬데믹이 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메이커 활동이 온라인 환경, 특히 교육용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이제 배경 중에 하나로는 교육 목표로서의 접근입니다. 사실상 현재 적용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2022년도에는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겠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학 교육의 맥락을 살펴보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역할로 기존과 어떤 다른 접근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비판적인 이런 사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교육 목표의 어떤 접근과 함께 이 앞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 중에 하나는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팅 사고력은 이 AI라고 하는 리터러시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은 여러 하위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디컴포지션이나 알고리즘과 같은 단계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포함된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험이나 일종의 놀이 중심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흥미를 향상시키면서 이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일종의 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해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선도학교가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학교급을 고려를 해본다면 2020년도 이제 자료인데요. 2020년도에서 초등학교는 전체 중에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이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의 어떤 함양을 위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은 초등교육에서 달성해야 하는 핵심적인 목표이고 이러한 활동이나 특히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의 일종의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로는 이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일종의 메이커 교육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는 이 스크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종의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어떤 고차적인 사고 혹은 컴퓨팅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딩이나 일종의 알고리즘 구성 등을 수행할 수 있게끔 개발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메이커 활동에서 학습자가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산출물의 어떤 실제적인 개발에 앞서서 프로토타입 개발 등의 어떤 팅커링 같은 활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은 사실상 현재까지 일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특히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비드-19라는 바이러스가 혹은 팬데믹이 확산이 되면서 현재는 일부 학교가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물리적으로 전면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으로서의 일종의 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경우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 이러한 활동들은 사실상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을 이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혹은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것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연구를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연구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뭐 엔트리나 머신 러닝 포 키즈나 마이크로비트와 같은 일종의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와 디지털 디자이너와 같은 일종의 메이커 도구를 온라인 환경에서 산출물을 개발하는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된 수업을 설계를 하고자 했고 이에 대한 효과를 일종의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을 담당하고요. 뒷부분 연구 방법부터는 김근재 선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를 좀 풀어주시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게 화면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요. 혹시 죄송하면 제가 혹시 이렇게 넘겨도 괜찮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안 풀리나요? 네,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나가 오겠습니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잘 들리나요? 지금. 네,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메이커 수업 및 활동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와 구글 스칼라 등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메이커 교육에 대한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선행 요구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이후 이제 5학년 실과를 중심 교과, 그리고 국어와 사회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융합 교과로 놓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활용한 성취 기준은 이 표와 같고요. 수업 설계는 이제 김근재, 임철일이 제시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본 모형은 이제 학생 주변의 일상생활 속 문제를 탐색 및 공감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뒤에 문제 해결을 위한 메이킹 과정을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때 온오프라인 상에서 메이킹 도구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EPL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구글 문서와 같은 협업 도구, 그리고 뭐 마이크로비트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등 다양한 메이킹 도구와 재료를 활용해서 순환 반복적으로 메이킹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의 단계와 단계별 교사 학생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이제 서울특별시 소재 시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생 24명, 교사 1명, 그래서 한 반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진행한 연구고요. 연구 동호는 크레스웰이 제시한 연구 방법에 따라서 면담과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은 자료의 전사, 코딩, 개념화, 범주화 후 강점, 약점, 개선점의 반응 확인이 이루어졌고요. 설문 같은 경우에는
범주와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사전 사후 검사,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했고 각 항목별로 문항 구성 요소는 여기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 28 문항을 가지고 설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 활용 온라인 메이커 수업 설계 과정인데요. 선행 연구 검토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프로토타입 지도안을 구성한 다음에 수업 교사와 4차례 정도 면담을 통해서 온라인 메이커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반영해서 메이커 수업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시 40분, 2차 시 80분 블록 타임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초등학생의 집중도와 특성을 고려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 이제 줌으로 수행을 했고요. 온라인에서 산출물과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메이킹 도구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킹 과정을 안내하고 피드백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실 내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속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탐색하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인공지능 모델링과 프로그래밍을 경험할 수 있는 예제를 수행하고 학습 활동도 함께 해서 먼저 이런 기본적인 그 기능적인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리믹스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기본이 되는 코드와 모델링 학습 자료를 미리 제시를 해서 향후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자료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수준차를 고려해서 모둠을 편성을 하고 협력적으로 메이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교사에 의한 안내된 메이킹 과정과 재료 및 도구 탐색 과정을 좀 강조해서 초등학생들이 좀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전 세계와 국내의 코로나19 문제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미시적 차원에서 교실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공감하고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하기 단계에서는 온라인 메이킹 도구 측면과 코딩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 드로우라든지 블록 오페라라든지 AI 오션이라든지 아마 여기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를 실습해 보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이런 특성을 좀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후에 리믹스 활용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하기 단계에서는 온라인 메이킹 도구와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산출물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알고리즘을 직접 종이에다가 일단 설계를 해본 다음에 블록형 코딩으로 이제 직접 짜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와 창의적 구성하기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단계인데요. 교사의 안내에 의해서 온라인 메이킹 산출물 만들기를 먼저 수행하고 이후에 아까 학습 조직된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창의적인 인공지능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컴퓨팅 산출물 수정 및 개선하기 단계에서는 사용성 평가를 먼저 실시해서 앞에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의 결과, 그리고 개선점을 바탕으로 좀 수정을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하기 단계는 온라인에서 메이크업 페어를 개최해서 메이킹 산출물 제작 과정과 결과물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와 성찰은 각 차시 중간마다 이제 메이킹 후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감과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그래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을 인식하고 교실 내 문제 상황을 찾아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마인드맵 툴을 활용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패들릿과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좀 유목화하고 협력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탐색과 메이킹 문제 정의를 이렇게 문서로 이루어져서 협업을 통해 문서를 해서 패들릿에 이렇게 아카이브화된 형태로 업로드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이 벌써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교사에는 안내된 활동을 좀 수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줌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립하기 단계를 수행을 같이 했고요. 네, 그래서 산출물을 이렇게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랑 같이 이 온라인 마스크를 잘 착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 사용성 평가도 실시하고 수정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하기 단계에서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 메이크업 페어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성차일지까지 작성을 했는데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조화된 성차일지를 작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면담을 통한 반응, 강점으로는 뭐 이런 줌을 활용해, 죄송합니다. 줌을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메이킹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과 온라인 사고 정리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메이킹 과정을 온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요. 약점 및 개선점으로는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이걸 숙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코딩과 이미지 모델링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 결과인데요. 뭐 전 영역에서 다행히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온라인 메이커 수업이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공지능 활용 메이커 활동의 가능성은 첫 번째, 온라인상에서 메이킹 과정과 산출물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 그다음에 온라인 메이킹 도구, 그리고 키트 형태의 메이킹 재료 및 도구 배부 활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온라인 메이커 교육을 실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둘째는 특히 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도구, 뭐 줌 이외의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사가 뭔가 안내된 메이킹 과정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공지능으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속 트래킹할 수 있어서 이 평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초등학생 특성을 고려해서 이 모델링을 할 때 이미지를 활용한 모델링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할 때 이 기본이 되는 코드를 좀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완성된 산출물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 문제 해결 기반, 특히 코로나19라는 교실 속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메이커 수업을 했더니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고차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언으로는 교수자 측면에서 이런 소회의실 기능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즉시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뭔가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학습자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해서 이미지를 활용한 모델링과 리믹스 기능, 그 다음에 코딩과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조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수업 측면으로는 이런 온라인 메이킹 도구와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 숙달을 위해서 좀 사전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실제감이 확보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된 학습 결과물 수합과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했을 때 이 교육이 보다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코비드19 상황에서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많은 연구자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해 주신 그런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이제 질문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또 사회자의 미션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여기에 대한 응답은 채팅창에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연구윤리 세션이 세션 A에서 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 세션이 A에서 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션 4가 종료가 되면요, 참가자분들께서는 트랙 B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 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입니다. 역시 발표는 15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질의응답 이런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화면 공유나 소리가 제대로 잘 전송되고 있나요? 네, 전달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빠르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생 이영경입니다. 조용한 교수님, 금선영 선생님과 함께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 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른 결과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자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형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적응적인 지원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 단계인 수업 설계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디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수업 설계에서는 수업 실행 이전에 분석과 설계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새로운 수업 설계에서는 수업 실행과 평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수업 설계로 환류해서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이후 수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학습자 데이터가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학습자 데이터가 지금 학술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데이터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특성, 학습 과정이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수집된 데이터 혹은 정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교사가 접근할 수 있는 학습자 데이터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습 플랫폼들에서 교사들에게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흔히들 학습자 데이터를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교사들은 과연 수업 설계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점검할까요? 그리고 어떤 학습자 데이터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교사는 수업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사들에게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상충되는 연구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수업 설계에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시되는 데이터가 좀 교사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해서 새로운 통찰이나 발견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구슬이 소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교사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실제적인 수업 개선과 실천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수업 설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수업 설계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활용과 수업 설계의 주체인 교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떠한 학습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가? 셋째,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수업 설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연구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교사의 데이터 활용과 수업 설계에 대한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 교사의 요구와 실천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그리고 추후 처방적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이 연구의 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수행을 위해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에 관심이 있으면서 5년 이상 재직한 초등학교 교사 2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일단 초등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동시에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교과목 특성에 따른 바이어스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초등교사로 모집군을 한정하였고요.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수도권 소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교직 경력은 평균 8년 이상으로 초임을 벗어난 상태였고요. 관련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방구조와 등 질문지를 활용해서 개별 면담을 60분씩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경험이나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 그리고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 설계에 대한 인식과 전략 등에 대해서 면담지를 활용해 질문을 하였고요.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사해서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사들은 다소 상충되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학습자 데이터가 학생을 정확히 그리고 정교히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수업 설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정교하고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사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교실 상황 파악, 교실에서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뭐 소극적인 학습자나 평균 수준의 학습자 등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와 다르게 한편으로 또 교사가 이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불필요하다거나 뭐 초등학교 맥락에서는 뭐 학습보다는 생활지도에 더 방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학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도록 하거나 뭐 개인정보 문제나 아니면 뭐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좀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수업 설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교실 현장에서 실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천을 하고 싶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식과 기술이 모자라서 혹은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아예 수업 자체에 할당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필요한 ICT 인프라 등이 부족해서 실천이 어렵다라는 의견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어떠한 학습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는 그게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양분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학습자에게 이제 소속된 고유한 특성과 본인이 이제 실시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으로는 이제 학습과 전통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특성은 물론 이제 초등학교 맥락상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 등과 같은 생활상의 특성 등에 대한 요구도 두드러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잠시만요.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업을 실시를 하였을 때 뭐 수업에 대한 참여도나 집중도 같은 그 수업 과정과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에 대한 데이터들은 좀 직관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해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교사 자신의 좀 독특한 요구에 맞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사가 인식하는 맞춤형 수업을 위한 학습자 데이터의 활용 방안은 크게 학급 단위, 학습자 집단 단위, 그리고 개별 학습자 단위로 볼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도 전체 학급의 경향성은 교사들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였습니다. 학급의 평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리 배치나 모든 구성 등과 같은 좀 수업의 운영 요소를 설계를 한다거나 학급 전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전체 활동을 설계하는 데 반영하겠다라는 응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자를 집단으로 분류를 하여서 뭐 차별적인 처치를 한다는 응답들도 있었는데요. 그 분류의 기준은 대개 학생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같은 위계적인 교과에서 이런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뭐 상중하 집단을 나눠서 다른 활동지를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집단 학생들이 또래 교사가 돼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돕도록 하는 활동을 계획하는 등의 그런 수준별 과제 설계 같은 것이 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도 준비 역시도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 개별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성취 학생들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뭐 보충 자료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줄 것을 대비를 하거나 투수 지도를 계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이 연구에서는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습자 데이터가 수업 설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습자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도 교사가 이 데이터를 필요하다고 느끼고 뭐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데이터가 크게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할 때 주로 어떠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경험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많은 연구가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유연하고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교사의 요구에 따라서 수업 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대시보드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한다는, 그러니까 교육적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교사의 요구에 기반해 수업 설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설계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져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을 개선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천이 어렵다는 인식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교사들이 면담을 통해 제시하는 전략은 대개 지금도 교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략의 좀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주는 처방적이고 실천적인 모형이 추후 제시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빨리 발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편안하고 또 안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저기 본 발표를 통해 데이터 기반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보다 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 저기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요. 이거 역시 그 Q&A 채팅창을 통해 좀 받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대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발표자분들 같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연구를 자꾸 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업무로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곧 교사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지 않으셔야 될까 싶은데 그 발표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공하고 또 이걸 해석해서 본인의 교육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이걸 습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 다음에 여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갖게 됐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총 20분 정도의 선생님들과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대부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업무를 가중시킬까봐,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이걸 계속 보고 보고서를 써내야 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근데 데이터가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교육 활동을 더 잘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부가적인 이제 부담을 크게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걸 수업에 적용하는 데까지 좀 많은 역량이 필요하지만 도구 수준에서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초임 교사나 경험이 좀 적은 교사라도 이걸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야지, 그런 역량을 잘 가지고 있는 교사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크게 현장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요 연구 결과로 나왔던 답변이긴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크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더 도와줄 수가 있고 좀 해석에 대한 도움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학회에는 보다 좀 실천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휴식 후에 20분부터 연구윤리 섹션과 토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